이번 시간에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의 네 번째 강의로 행동주의 심리학에도 출제 비중 특 A급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설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41쪽에 보시면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설 또는 도구적 조건화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자, 거기 보시면 스키너는 다 스키너박스 실험이라고 합니다만은, 스키너는 고양이 또는 비둘기 등등을 가지고 다양한 실험을 합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 스키너는 학습을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1번에 있는 것처럼 학습이란 보상이나 강화 또는 사실은 좀 더 길게나면 보상이나 강화 또는 벌을 통한 행동의 변화, 이렇게, 물론 그때의 행동도 행동주의 때문에 밖으로 드러내 보이는 행동의 변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보면은 이 학습자의 고전적 조건화설과는 달리 학습자의 능동적, 자발적, 의식적 행동을 강조한다 해서 2번, 3번에 자발적이고 의식적 행동을 강조한다. 또 3번에 능동적으로 반응하여 나타내는 행동의 도작적 행동을 설명한다. 4번에 자발적 반응에 반응을 준다. 이런 것처럼 7번에 설명한 것처럼 고전적 조건화설과는 달리 학습자를 수동적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능동적 존재로 간주한다. 이렇게 해서 기본 특징을 설명하시고, 그러면서 고전적 조건화설과는 다른 특징을 박스로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키너에서 가장 출제가 잘 되는 것이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설.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도대체 보상이나 강화 또는 벌을 통한 행동의 변화, 그러는데 도대체 강화란 뭔가? 이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설의 개요는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설은 이것은 학습자의 능동성, 자발성을 강조한다. 그렇기 때문에 고전적 조건화설처럼 스티뮬러스, 개밥을 준다거나 종을 침으로써 연구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학습자가 먼저 행동을 보여주는 것으로 학습이 시작되기 때문에 아령 조건화설이라고 합니다. 아령 조건화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습자의 행동을 목적적, 옛날에 법률 용어는 수의적이라고 했는데 목적적 행동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실은 여기서 가장 강조할 때 학습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학습을 뭐라고 그랬어요? 학습을 보상이나 강화, 그냥 보상 빼는 강화 또는 벌을 통한 행동의 변화라는 것을 뭘 통해서 밝혀내요? 스키너박스 실험, 비둘기 상자 실험이나 고양이 상자 실험을 통해서 밝혀냅니다. 고양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실험도 같이 적어 주십시오. 중요한 것은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지. 보상이라고 불리는 강화 또는 이 벌이 뭐냐 해서 세 번째, 강화를 봐야 됩니다. 강화라고 하는 것은 행동의 발생 빈도를 높이는 것을, 말하자면 잘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하게 하는 것을 강화라고 합니다. 여기에 유형에는 정적 강화와 부적 강화가 있습니다. 한자로 정이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한자로 부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인데, 정적 강화는 뭔가를 제공함으로써 잘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적 강화고, 부적 강화는 뭔가를 제거시켜 줌으로써, 물론 당연히 잘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하게 하는데 뭘 제거해 주겠어요? 불쾌한 자극이나 방해 요인을 제거해 줌으로써 잘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적 강화가 되겠어. 어쨌든 강화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방법은 다르겠지만 강화의 개념은 잘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에 비해서 강화 계획에는 강화 계획, 어떻게 하는 강화 계획이 효율적이냐? 이 강화 계획에는 행동을 보일 때마다 보상을 주는 계속적 강화도 있지만, 행동을 보인다고 바로바로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띄엄띄엄 하는 단속적 강화가 있습니다. 계속적 강화는 그러니까 단속적 강화만
단속, 그동 간헐적, 띄엄띄엄한 강화만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거기에는 고정 간격 강화, 고정 비율 강화, 변동 간격 강화, 변동 비율 강화가 있는데 따로따로 암기하시기는 여러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들 뭐 여러 가지 그 예를 가지고 설명하는데 예로 암기하기 시보다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거기 41페이지 하다 보면 적극적 강화와 소극적 강화, 적극적 강화를 우리는 가장 밑에 있죠. 정적 강화라 하고 소극적 강화를 부적 강화로 해서 다음 페이지에 박스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 간헐적 강화, 단속적 강화만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여기는 도대체 고정이란 단어는 뭐고 변동이란 단어는 뭐고 비율이란 단어는 뭐고 그리고 간격이란 단어는 무엇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고정은 정확한의 개념입니다. 고정은 정확한, 변동은 대략 또는 평균적으로, 대략 또는 평균적으로,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개수 또는 횟수를 말하는 것이고 간격은 시간 또는 기간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를 가지고 여기 예를 해놨습니다만 정확한 개수, 보통 다단계를 하는 분들 보면 정확하게 하위 하부 구조를 몇 명 만들면 몇 개 팔면 그때마다 보너스를 준다. 정확하게 고정, 몇 개 팔면 비율 강화를 통해서 후반자면 그 회원들을 모집하게 되는 거거든요.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한 달 간격으로 정확하게 고정 간격 강화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고정, 변동, 비율, 간격의 개념을 가지고 문제에 풀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그 벌 나와 있죠. 벌은 강화와는 달리 행동의 발생 빈도를 낮추는 것, 잘못된 행동의 발생 빈도를 낮추는 걸로 그것도 역시 정적 처벌과 부적 처벌이 있습니다. 정적 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부가시킴으로, 플러스시킴으로써 뭔가 고통을 부가시킴으로써 잘못된 일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정적 처벌, 제1유형의 벌이라고 하고 뭔가를 뺏어버림으로써, 마이너스 시킴으로써,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뺏어버림으로써 잘못된 행동을 줄여나가는 것은 바로 부적 처벌이 되겠습니다. 제2유형의 벌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 내용이 42페이지. 그래서 42페이지가 바로 문제가 나오는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B급으로 프리맥의 원리 꼭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다음에 반두라의 사유학습 이론이 있습니다. 반두라의 사유학습 이론. 반두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행동주의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약간 차이가 있는 행동주의. 반두라는 차이가 있는 행동주의 입장에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반두라의 사유학습. 반두라의 사유학습, 반두라는 또 관찰학습. 반두라는 인지적 행동주의라고 합니다. 인지적 행동주의. 행동주의는 어떠한 외부의 자극이 있으면 바로 R로 나타나는데 이 반두라는 어떠한 외부 자극이 있다 해도 바로 R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인지 영역의 개입, 인지 영역의 개입에 의해서 R이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함으로써 인지 영역의 창조적 개입이 반영된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지 기계적으로 어떤 외부 환경이 있다고 해서 그 자극을 받아서 바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건 아니다. 바로 그래서 행동주의는 행동주의인데 인지 영역의 개입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인지적 행동주의라고 합니다. 또 반두라는 인지적 행동주의라는 특징도 있으면서 강화 요인을 배제하였다. 강화 요인. 사실은 이 말은 너무 싸납게 썼습니다만 강화 요인을 배제했다는 것은 강화를 부정하는 사람, 하물며 반두라까지도 강화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강화가 있으면 행동의 발생 빈도는 무조건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 말은 배제라고 썼던 것은 뭐냐면 행동주의처럼 또 특히 스키너처럼 꼭 강화가 있어야만이 행동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건 아니다. 강화가 없어도 행동의 발생 빈도는 높아질 수 있다. 강화가 없어도 행동의 발생 빈도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화율을 배제를 싸납게 썼습니다만 그렇게 인식하시면 됩니다. 또 행동주의는 환경 결정론의 입장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환경 결정론은 상호 결정론의 입장이 있습니다. 상호 결정론.
인간의 성장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성장 발달은 개체와 그리고 환경과 그리고 행동 간에 서로 받는 영향력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영향력의 관계를 통해서 서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상호 결정론, 환경 결정론이 아니라 상호 결정론의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중에서 그래서 인지적 행동주의, 인지 영역의 개입을 허용했다. 왜냐하면 개입을 허용했다. 또 강화 요인이 없어도 단순히 관찰이나 모방만으로도 강화 요인 없어도 학습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관찰학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 결정론이 아니라 상호 결정론의 입장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의 첫째 줄, 인간의 성격, 행동이나 성격의 결정 요인으로 사회적 요소를 중시하면서 유의적 강화가 없어도 모방한 결과로 학습은 이루어진다고 봤다. 또 인지적 능력을 중시하면서 인지 영역의 창조적 개입을 허용했다. 바로 두 번째를 우리는 인지적 행동주의의 근거로 삼고 있고, 세 번째를 강화 요인 배제로 설명했죠. 1번과 더불어서 단순한 관찰이나 모방만으로도 강화 요인이 없어도 학습은 이루어진다. 4번은 상호 결정론 설명을 했습니다. 4번의 상호 결정론. 그래서 지금 말이 계속 겹쳐져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1번부터 5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쭉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벤두라는 특히 자기 규제를 자기 조절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스스로라는 자기 강화를 강조하면서 특히 자기 효능감을 강조합니다. 자기 효능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기 확신을 말하는 거죠.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기 확신을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런 단어가 나오면 먼저 우선적으로 지금 교재 41페이지 8번에 보시면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개인적 신념인 자기 효율성을 강조하였다. 이렇게 해서 자기 효율성 설명을 했죠. 자기 효율성. 그러면서 별도로 할 수 있는 주요 개념, 거기 자기 조정을 자기 조절, 자기 규제 이렇게도 설명하되, 자기 조정의 3대 절차를 가지고 수행 과정, 판단 과정, 그리고 자기 반응 과정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자기 조절이나 자기 규제의 3단계를 수행, 판단, 자기 반응 이렇게 3단계로 설명했다는 것도 B급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자기 강화, 자기 효율성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관찰학습 4단계. 관찰학습 4단계 여러분들 꼭 보셔야 됩니다. 관찰학습 4단계가 나와 있지요. 주의집중, 파지, 주의집중, 파지, 재생, 동기화로 이루어지는 이 관찰학습 4단계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관찰학습 4단계. 또 그런가 하면은 자기 효능감의 원천, 효능감의 4대 원천도 대기하고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성취경험, 44의 성취경험, 대리경험, 설득, 각성, 이 4대 원천에서 여러분들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기 스스로의 성공 실패의 경험인 성취 경험, 또 대리 경험, 또 설득, 언어적이란 말을 빼도 그냥 설득, 또 각성의 이 네 가지를 반두라는 자기 효능감의 4대 원천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바로 역시 반두라도 언제나 한 번도 빠짐없이 나온다고 할 정도로 나왔던 문제였고 또 이번에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1월 23일 날 이미 공고가 되어서 여러분들 다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여러분들 기본 상반기 강의처럼 자세히 이렇게 할 것 같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고 나오냐 안 나오냐를 중심으로 해서 엑기스를 가지고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블로프도 있고 손다이크도 있지만 역시 주된 출제 비중은 역시 스키너 중에서도 강화이론, 그리고 반두라의 이런 기본 개요, 또 반두라의 관찰학습 4단계, 반두라의 또 자기 효능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놓으시면 충분히 인증해서 그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자, 이번에는 그래 인지론 피아제도 끝냈고 콜보르 끝났고, 그다음에 행동주의에서 파블로프, 손다이크, 그리고 스키너, 반두라 봤습니다. 이제는 양자의 결합 형태로 인지행동 이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행동 이론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인지행동 이론은 거기에 보면 바로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개요를 보면 인지행동 이론에 교재는 없으면 개요는 문제행동의 원인은 잘못된 사고, 잘못된 인지로 인해서 발생했다고 봅니다. 생각이 잘못되어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먼저 판설랑 해결책은 잘못된 사고를 바꿔만 줄 수 있다면 문제는 치유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인지행동치료. 그렇기 때문에 문제행동의 원인은 인지에서 찾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인지를 바꿔줌으로써 문제행동은 치유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앨리스의 알리비티가 있습니다. 레이셔널 에모티브, 합리적 정서, 비헤비어 세라피,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원인을, 문제 행동의 원인을 어디서 봤어? 잘못된 사고, 특히 문제는 잘못된 신념에서, 신념이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앨리스의 알리비티,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해결책으로 잘못된 신념을 바꿔주기 위한 A, B, C, D, E 전략을 제시를 했습니다. A, B, C, D 전략. 상당히 교육적 접근, 그러면 인지행동치료 접근하는데 바로 앨리스에서 찾습니다. 교육적이고 구조적 접근을 바로 이 앨리스의 알리비티에서 해결책인 A, B, C, D, E 또는 A, B, C, D, E, F 전략에서 찾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바로 거기가 또 출제가 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3번 상당기법 A, B, C, D, E 나와 있죠. 위에 배경지식 보시면서 A, B, C, D, E 선행사건, 그런 사건으로 인한 B가 BABI입니다. B는 빌리프가 되겠어요. 그리고 결론이라고 하지만 그런 신념으로 인한, 선행사건으로 인한이 아니라 그런 잘못된 신념으로 인한, B로 인한 C, 잘못된 신념으로 인한, 빌리프로 인한 문제행동. 다음에 D는 그 잘못된 빌리프에 대한 상담자 사회복지사의 논리적 반박, 논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E는 효과, 바로 이 A, B, C, D, E 전략, 또 이 교육적 구조적이라는 용어를 실천론에서 여러분들이 쓰게 될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46페이지에 오면 아론백의 인지치료도 있습니다. 아론백의 인지치료도 있죠. 아론백의 인지치료는 원인을 어디서 찾죠? 원인을 똑같이 잘못된 사고라고 봅니다. 잘못된 사고라고 보는데, 앨리스는 잘못된 사고 중에 특히 잘못된 신념으로 찾죠. 잘못된 신념으로. 그런데 앨리스는 잘못된 사고 중에 특히 잘못된 인지적 오류, 정보 처리 과정상에서 나타나는 잘못된 인지적 오류. 이 잘못된 인지적 오류가 잘못된 자동적 사고를 만들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것이 잘못된 스키마를 만들어간다. 그 다음에 해결책은 뭐겠어요? 해결책은 당연히 이 잘못된 정보 처리 과정상의 인지적 오류만 고쳐줄 수 있다면 잘못된 자동적 사고도 바꿔질 것이고, 잘못된 인지도식도 바꿔짐으로써 문제 행동은 치유된다 라고 설명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여기 말하는 요게 뭔데? 이 잘못된 정보 처리 과정상의 인지적 오류는 뭔데?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교재 46페이지에서 47페이지에 쭉 적었어요. 추론에 나타나는 또는 정보 처리 과정상에 나타나는 체계적 오류에서 47페이지 이무적 추론, 또 선택적 추상화, 지나친 일반화, 또 과대 뭐냐면 확대 해석이나 축소 해석, 또는 내 탓으로 돌리기, 사적으로 돌리기, 또는 이분법적 사고, 이런 것 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이 내용 읽어봐 주시면 됩니다. 그건 나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흔히 있는 이런 오류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인지행동치료 해서 인지이론, 행동주의이론, 그리고 인지행동치료에서 앨리스의 알리비티와 ABCDE 전략, 그리고 아론백의 인지행동치료에서 문제의 원인이었던 정보 처리 과정상에 나타나는 인지적 오류의 종류까지를 우리가 종류는 판서하지 않았지만 47페이지에서 거의 다 독립적으로 분리시켜 놓고 출제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인본주의 심리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본주의 심리학. 거기 인본주의 심리학 그러면 인본주의 심리학은 제3의 심리학이라고 합니다. 인본주의 심리학. 인본주의 심리학은 이 인본주의 심리학은 개요. 제3의 심리학이라고 합니다. 왜 제3의 심리학이라고 저 11번에 적었습니다만 왜 제3의 심리학이라고 하냐면 제20세기를 지배했던 제1의 심리학이었던 정신분석학. 정신분석학은 과거 결정론, 무의식 결정론이지요. 제2의 심리학, 행동주의 심리학. 행동주의 심리학은 환경 결정론이죠. 결국에 양자는 모두 인간을 수동적 존재로 본다는 건데 여기는 인간을 능동적 존재로 봅니다. 다음에 다시 여러분들 거기 48페이지 11번을 보시면 현상학적 성격이론, 현상학적 심리학이라고 하는데 제1의 심리학이는 정신분석학은 정신결정론, 무의식결정론, 과거결정론 하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의 어느 누구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고 이렇게 하나의 법칙처럼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역시 행동주의도 마찬가지로 절대론이라고 내가 부른 것처럼 인간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앞으로도 모든 인간은 학습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는 환경결정론의 하나의 법칙을 설명을 했어요. 그러나 여기는 상대성. 사람마다 다르지요. 누구나 그러하듯이란 말은 용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 현상학, 해석학, 상징적 상호작용론, 민속학론 모두 상대성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나 그러하듯이 하는 그런 연구 결론을 내는 자연과학적 접근을 거부하고 이걸 그래서 인문과학적 접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본주의 심리학에서는 인간은 자율적, 존엄한 건 당연하고 자율적, 자기 조절적,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제어적, 너무 길게 썼대. 제어적 존재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인본주의 심리학은 이상적 인간을 자아 실현 또는 자기 실현에 두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로저스는 완전 기능이라고 메슬로우는 자아 실현이라고 합니다만 어떤 자기 실현의 자아 실현을 궁극적 목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48페이지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겠습니다만 2번에 개인의 주관적 경험을 강조한다. 그래서 3번의 둘째 줄 일명 자기이론, 자기실현이라고 한다. 다음에 4번에 그 말을 뺐는데 이 교재 덕분이요. 모든 인간은 결국에 2번과 똑같은 말이 있게 되겠습니다. 주관적 경험을 강조하기 때문에 어떠한 사물이나 현상을 볼 적에 누구나 똑같이 바라보지 않고 저마다 각기 다르게 본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5번에 현상학적 성격이론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현상학적 성격이론으로 특히 뭘 강조한다? 지금. 옛날에 누가 그러했듯이 따지고 지금 여기를 강조합니다.
지금 여기. 그렇기 때문에 인본주의 심리학과 가장 가까운 철학적 접근은 실존주의 철학이라고 합니다. 또 지금 여기를 강조하는 현상학적 이론이라고 한다. 인간을 긍정적이며 낙관적으로 본다. 또 9번에 자발성과 자율성을 강조한다. 11번, 12번은 우리가 전부 정리를 했죠. 바로 이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본주의 심리학입니다. 49페이지에 보시면 별도로 할 것이 바로 로저스가 이상적 인간으로 봤던 로저스의 이상적 인간 완전 기능인. 완전 기능인이 있죠. 완전 기능의 특징 4가지 또는 5가지로 나눠 쓰기도 합니다. 5가지로 쓰는데 완전 기능의 특징은 경험에 대한 개방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다음에 실존적인 삶. 실존적인 삶.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가치, 자기 자신의 인간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에 대한 존재가치를 따지자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3번째는 자신에 대한 신뢰. 자신에 대한 신뢰. 그리고 4번째 자유. 5번째 창조성. 4번째, 5번째를 합쳐서 자유와 창조성 이렇게 해서 4가지 특징을 쓰시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바로 로저스가 발화하는 이상적 인간의 특징으로 해서 49페이지에 완전 기능인 더 풀리 펑셔널 면에서 완전 기능인 또 완전인 또 어떤 사람은 만발 기능인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렇게 5가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에 50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역시 인본주의 심리학 학자로서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이 나와 있는데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은 51페이지 워낙 행정론에서도 나오고 많은 곳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위 강도는 강하지만 저수준의 욕구로서 생리적 욕구부터 시작해서 점차 강도가 약해지지만 어떤 그 저수준의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의정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신의 욕구를 이렇게 5개 단계로 설명하되 궁극적 인간은 궁극적인 또 이상적인 인간상은 자아 실현에 두고 있습니다. 바로 자아실현인의 특징은 뭘까 해서 여러분들 52페이지에서 제 시험 준비하는 사람에게 5번을 넘어서 이렇게 써드린 것은 참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효율적인 현실지각 줄 하나 쳐놓으시고 자신과 타인 자연에 대한 수용 그것도 줄 하나 쳐놓으시고 다른 것은 쭉 별 것이 없습니다. 7번에 신비절정경험 그리고 11번에 목적과 수단의 분명한 구별 그리고 14번에 문화적 동화에 저항하는 문화적 동화에 저항하는 자 거기에다가 그래서 1번, 2번, 2번 그리고 3번, 7번, 11번, 14번 정도 읽어보시면 다른 것은 읽어보지 않으시더라도 여러분들은 큰 부담이 없이 시험에 나와 있어 여기를 틀릴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틀린다면 바로 로저스의 완전 기능에서 여기서 들은 것이 많은 사람들이 바로 여기 자신에 대한 신뢰 언뜻 들어보면 타인에 대한 신뢰도 받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실존적인 삶은 나 자신에 대한 존재 가치를 규명함으로써 내가 자유롭고 어느 누구의 눈치도 받는 새로운 것을 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타인에 대한 신뢰는 틀립니다. 바로 여기가 중요한 것이지 로저스의 완전기능의 특징에서 거기를 강조하시고 자신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체크해드린 그 정도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책의 이론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